뿅. 네, 반갑습니다. 시스템 사고 살롱 오늘 24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포레스터 인터뷰 내용을 번역한 거를 이제 소개해 드릴 시간을 좀 갖기 시작했는데 오늘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여기에 포레스터 인터뷰 번역 및 해설 1탄, 여기서 자료가 여기 있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고 관심을 끄는 내용을 클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어번 다이내믹스의 탄생 이 파트를 하게 됩니다. 어반 다이내믹스 11번째. 네. 어, 그 전에 여기 네, 어반 다이내믹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어반 다이내믹스 탄생,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그러니까 이 전 보스턴 시장 콜린스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어, 보스, 보스턴 시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퇴임을 해서 우연에 겹쳐가지고 우연히 겹쳐서 이 제이 포리스터 옆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 또 약간 몸이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옆방으로 오게 되어서 안식년이니까 보통 이제 1년 정도 생각하겠죠. 이제 1년 동안 옆에서 나란히 말벗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도시에서의 다이내믹, 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장도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는데, 생각과 다르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생각과 다르네. 그러니까 직관과 다르네. 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도시에는 방화 사건, 폭동,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았고, 다양한 정책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근데 왠지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제이 포리스터 입장에서.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기업의 문제와 큰 차이가 없는 같은 패턴이라는 게 조직 내 모든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 오케이.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에 따라 뭔가 대응하려고 하고 위기 시 시뮬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까지 알고 있다. 즉,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나름대로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해결책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더라. 네.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면이었었는데 기업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일들이 늘 있더라. 어, 즉, 굵게 표현한 것들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에서 발견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실제로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더라. 여기 사회 시스템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휴먼 커플드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은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죠. 그냥 시스템, 즉, 어, 그, 피스톤이 움직이는 자동차 실린더가 뭐 움직이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순수 자연 생태계의 모습들.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제이 포리스터가 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사실은 소셜 시스템이에요. 즉 사람이 개입해서 영향을 주고받게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다이내믹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역설적인 구조에서 비롯된다. 자, 그런 패턴을 도시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얘기한 거죠. 예. 시장에게 얘기했다 이거죠. 시장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갖는 도시 문제의 경험과
모델링 경험을 결합해 보면 뭔가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어번 다이내믹스, 어번 스터디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게 됐고, 매주 반나절씩 참여하게 됐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른다. 이게 어떤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문헌, 또 내가 나의 관찰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건데 여기서는 전문가 그룹을 매주마다 미팅을 했다는 것이 참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이게 나중에는 제이 포리스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면 이러한 포맷,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는 해당 분야에 실제 그 몸 담고 활동하는 사람들, 음,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 안에서 어떤 요인을 찾아 뽑아보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머리에서 문제를 구성하고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그런 일련의 연구 절차를 그룹 모델링이라고 명명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시장 덕분에 정치인과 기업인들,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공유했었다는 거죠. 또 참 이때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녹음을 지금 돌이켜서 녹음을 들어봐도 야, 이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정말 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참, 그, 제가 제 주위에서 또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한다. 아, 이랬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연구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어떻게 접근해야지 감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런 거죠. 예. 그 이유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해봤고 뭐 했지만 이 도시 문제는 제이 포리스터 생각하기에도 이 복잡성, 이 컴플렉시티가 상상 외로 더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려야 되지? 뭐가 목표지? 뭐 이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음. 처음에 여러 관계를 정의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중간에 포기하는 시도도 많았다. 새로운 스케치를 완성하게 됐고, 그러면서 직사각형 그리드 구조였다. 뭐 이게 아마 스탁 문제예요. 네, 기업, 주택, 인구. 예. 그러니까 기업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일자리에 해당되겠죠. 일자리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공간.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예. 그게 일자리 해당이 돼요. 주택은 사람이 머무를 공간이죠. 이 세 가지 축, 일자리, 기업, 주택, 인구가 이게 묘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예. 그래서 유임 유출이 있었다. 즉 스탁으로서 음, 인구가 들어가고 나가고 주택이 만들어지고 뭐 부서지고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노후화가 된다, 슬럼화가 된다는 것은 주택이 줄어드는 거죠. 신규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업의 총량이 증가하는 거고 노후 기업이 되고 폐기 직전의 기업이 되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은 기업의 총량,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기업을 일자리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의 총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주택의 총량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인구의 총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이야기가 있겠네요. 뭐 인구 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세 가지의 스탁, 세 가지의 덩어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더라 이거죠. 예. 또 성장기에는 아무래도 경제 기회가 많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집값은 막 올라가겠네요. 그럼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아, 그 정도 집값이면 굳이 안 갈래. 그 도시에 안 갈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집값이 비싸더라도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하서라도 그 도시에 갈래. 이런 결정을 하겠네요. 즉, 어쨌든 간에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영향을 받겠네요. 또 주택 부족이 수요를 창출하며 도시 경제를 활성화한다. 즉, 주택이 부족하니까 주택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죠. 그다음 정점, 도시가 포화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는 속도가 좀 감소되겠네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비, 아, 비싸진다는, 이 주택 가격이, 거주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은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이고, 따라서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될 거고, 그러다가, 생각보다 공급이 많네? 하는 순간, 그러니까 주택 비용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야, 예전만큼 주택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예전만큼 수익이 좋지가 않아.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 속도가 감소되겠네요. 그러면서 건설과 관련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근데 쇠퇴기 때는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일자리가 감소가 된다. 예, 주택 공급이 광이되어서 거주자들은 남아있지만 경제 기회는 부족하다. 여기서, 여기서 묘한 지연이 생기는 거예요. 주택 공급이 과잉되면 거주자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일자리들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다른 도시에 떠나면 되는 건데 이 떠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지연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침체되고 실업 문제가 심화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반 다이내믹스의 영향력. 그래서 이런 연구가 어반 다이내믹스라는 책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 발언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모델이 나름대로 이 장점 뭐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반 다이내믹스, 월드 다이내믹스, 리미트 그로스가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기존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진 거하고 완전히 달랐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어반 다이넥스 모델은 기존의 데이터가 아니라 대화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모델을 구축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기존의 모델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즉 숫자 데이터, 예, 데이터가 있어야만 모델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통계죠. 데이터가 있어야 어, 거기에 뭐 숫자를 가지고 뭐 상관관계를 얘기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모델을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아니야, 그거보다 더 풍부한 이야기가, 풍부한 자료, 풍부한 관계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 데이터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다양한 관계, 다양한 영향, 그 다양한 시스템의 모습을 대화에서도 얻을 수 있어. 데이,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모델을 구성할 생각을 왜 안 하니?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엄격한 데이터에 의해서, 숫자 데이터에 의해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였는데, 이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와는 다르네,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네. 논쟁의 대상이 된다, 뭐, 기타 등등. 네. 음, 쭉 더 가보면, 예. 우리는 모델을 연구하면서 단 하나의 고지대,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 아, 여길 건들면 어디가 달라지고 하는 거죠. 마치 침을 놓듯이. 근데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가 더 높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단 하나의 고지렛대, 지렛대 효과가 높은 정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저렴한 주택 건설이었다. 당시 도시와 국가 차원에서 모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이게 저렴한 주택 건설을 고지렛대 정책으로 발견했다는 뜻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것이 문제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통해 보여준 것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주택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애야 된다. 황당하지 않아요? 즉, 슬럼가에 있는 주택들을 뭔가 레노베이션하고 도시 재생이란 이름 하에 뭔가 뜯어고치고 새롭게 만들고 하지 말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기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음. 어, 정치권이나 저소득층 커뮤니티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흑인들이 제이 포리스터를 백인 우월주의자다라고 비난할 정도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직관과 정반대가 되는 정책을 제시한 거잖아요. 정말로 지지를 받은 두 그룹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치인과 저소득층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정치인과 저소득층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의 미션, 즉 제이 포레스터와 함께하는 연구자들의 미션은 이 관계를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뭘까? 그래야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네. 그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책이 출간된 직후 슬런스쿨에서는 도시 행정 고위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달짜리 경영 세미나를 하고 기타 등등 음, 했었다는 거죠. 네. 일요일 오후와 수요일 오전에 이 연구에 대한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어디든 해왔다. 뭐. 근데 어느 날 완전 엉망이었던 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단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일 뿐이다. 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흑인과 백인 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도시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비난을 대놓고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어, 다음날 화요일날 저녁 세미나 참가자들이 묵고 있던 것에서 만찬을 열렸다. 존 컬리스는 와 나는 일정에 맞지 않아 참석 못했지만 그때 참석했던 학생들이 엄청나게 뭐 그 공격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예, 어, 정보를 얻으려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시간 이렇게 이대로 끝내서 는 우리가 추가 세션을 가져야 된다. 바로 그냥 지켜보고 그랬다. 좋습니다. 기꺼이 또 만날 수 있다. 시간이 없네. 하여튼간 만나자.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추가 세션을 추진했고 진행됐다. 뉴욕에서의 문제는 인종 문제가 아니다. 경제 문제다. 그래서 가방에서 한 보고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네. 보고서에서는 모든 행정구에서 빈집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 할렘에는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저에게 뉴욕에 와서 그의 동료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냐고 요청했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음. 사람들은 처음에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강의를 듣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순간 갑자기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네. 뭐, 기존 지식은 그대로였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다. 이런 변화를 기업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만 기업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는 그렇게 감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뿅, 어디 있나. 여기네요. 네. 이런 변화를 기업에선 거의 본 적이 없다. 사람들, 감정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반 다이내믹스를 이해하는 데는 보통 두세 시간, 4시간 정도의 집중적인 노출이 필요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어반 다이내믹스, 월드 다이내믹스가 여성 윤권자 연맹, 학부모 교사 협회 같은 단체에서 논의될 정도로 널리 퍼졌던 이유일 것이다. 아, 그 책들은 특정한 집단에서 더욱 폭넓게 읽혔고 높은 수용도를 거쳤다.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지금처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 있었나요?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약간 종교가 전파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 텍스트로 읽어서 이해가 되면 참 다행인데 그거를 옆에서 약간 누군가의 해설이 있지 않은 한 이거를 이해가 잘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 이유는 내가 당연히 생각하는 논리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할 수는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되고 그래요. 어반 다이내믹스, 월드 다이내믹스, 리미트 그로스를 거치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사회 시스템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런 가능성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기업들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라는 말을 숨긴다는 거예요. 음, 그 얘기는 쭉 내려가면, 예, 왜 그러냐면, 어, 꺼리는 이유가,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 다이내믹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쟁자가 알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오버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실제로 그 3M이라든가 뭐 이제 뭐 다양한 기업들이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저도. 근데 구체적으로 문헌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했네라고 자랑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못 들었어요. 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기업들은 기업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실험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디자인 띵킹도 해보고 트리스도 해보고 그래서 그 많은 방법 중에 하나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도 해봤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 많은 기업에 전파는 됐으나 담당자가 바뀌면 이걸 지속하기가 또 어려워. 기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과거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도입했던 기업일지라도 그걸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계속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걸 이해한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퇴직을 하거나 또는 뭐 다른 부서로 가거나 뭐 이런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파트 2로 넘어가서 글쓰기 얘기를 좀 나오는데 이거는 전반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른 내용이어서 어, 여기 글자가 좀 빠졌네. 네. 그 사실 이 제이 포레스터의 책을 보면 글이 너무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참 읽기 편해요.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분들은 책 읽어도 참 좋은데,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쓰기 훈련을 하셨구나. 또, 그러다 보니, 제이 포리스터도, 글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워낙에 좀 잘했는데, 보니까, 소위 MIT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글쓰기가 안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제 그거에 대한 토로를 좀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글쓰기 관련해서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하나, 예, 수정하는 거다. 예,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거밖에 없다. 네, 그런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음, 자, 이제 문제는 내부에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본 사회의 문제의 근원. 자, 기업에 네 가지 놀라운 통찰이 있었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질문이 이제 네 가지 통찰에 대한 질문을 인터뷰가 하나하나씩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요. 첫 번째가 대부분의 문제는 내부에서 비롯되지만 사람들은 모두 외부 탓한다. 누구 때문이야? 라는 것을 외부 탓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외부 탓,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탓한다는 이런 거죠. 경지, 경기의 변동, 뭐 석유값이 올랐다든가. 어? 뭐 물가가 올랐다든지.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깥 세계의 시스템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제시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의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0%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만 있다 또는 내부에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외부 탓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왜 이걸 몰라? 내부에 있는 문제를 왜 몰라?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자라는 취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제이 퍼스트 하는 말, 외부 탓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사실은 내부의 정책에서 초래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더 많은 주택을 판매하고 더 많은 대출을 승인하고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밀어붙였던 모습에서 보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다 이거죠. 예. 이 모든 것이 결국 시장 붕괴를 초래했다, 기타 등등.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그들의 모든 행동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도시 정책의 주요 원인이 저소득층 주택 건설 정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었다. 음, 저소득층 주택 건설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지를 잠식시켰다. 요게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했던 포인트예요. 일자리를 만드는 총 스탁이 있고 주택의 스탁이 있고 인구의 스탁이 있는데 인구가 많아지면 주택의 총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택의 총량을 늘리는 정책을 해서 총량이 늘어나면 이 건설, 그러니까 기업이, 공장이 들어서야 할 공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부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거 유입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소득층 주택 건설이 많이 생기니까 저기 가면 내가 거주할 수가 있어. 내가 싸게 살 수 있어. 도시의 매력도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는 확 늘진 않았는데 사람은 확 는 거죠. 그래서 빈곤이 확대되고 도시 성장을 정체시키는 이중 효과를 만들었다. 요거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모든 정책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 믿고 시작했는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든 정책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더라라는 것을 도시에서 아주 리얼하게 발견했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로 행동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 뭐 그런 내용들. 네. 여기 K-12 교육 얘기 나오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No Child Left Behind. 이게 미국의 교육 정책의 굉장히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어느 한 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자.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예. 학습에 매우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어디를 보든 이상한 패턴을 했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No Child Left 정책이 왜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그러면 No Child Left Behind 하는 순간, 그러면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말아야 돼라는 건데, 그렇게 합의되는 순간,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기준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준. 그래서 성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적. 성적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초학력 말하자면, 기초학력 수준이 딱 정해지는 순간, 어쨌든 간에 기초학력을 넘어서려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요. 교사의 직업의 안정성, 즉 승진이라든가 보너스도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서 달라지네. 그리고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 과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모든 정책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처진 학생들은 영영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된다. 예, 묘하죠. 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강력한 압박감을 생긴다.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즐거운 학습 공간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훈련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역설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 목매달게 됐더라. 이렇게 된 거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과정 성장하는 그게 성장인데 그게 못하게 되더라.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네. 눈에 보이는 원인은 가짜일 수 있다. 시스템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다. 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이 사회 시스템의 동적 피드백 구조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효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피드백 루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환경이 바뀌고 그 변화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는 우리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한 바퀴 다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가 선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과정,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제시하면 문제가 해결돼. 끝.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해결책이
다시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이거는 시스템 사고에서 아주 쉽게, 그러니까 아키타입, 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아키타입이라든가, 또는 짐 떠넘기기 아키타입 같은 아주 기본적인 구조에서 쉽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였죠.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즉시 손을 대인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적으로 가까워요. 즉,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즉각적인 인과관계를 학습하더라. 그런데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런 인과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원인은 과거에 발생할 수도 있다. 눈에, 당장 눈에 보이는 직자적인, 즉각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지연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였다. 그건 우린 잘 모른다. 원인은 현재 문제와 전혀 다른 시스템 요소에서 비롯될 수 있다. 전혀 다른 시스템 요소. 예컨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손을 대어 있는데 난로가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손이 되었다. 약간 이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음. 눈에 당장 보이는 난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스템 요소. 뭘까요? 네. 하여튼 그런 식의 접근인 거죠. 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시스템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 복잡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사이가 잠깐만 시간이 멀어져도 다른 요인 때문에 이게 간섭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이 실제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네. 근데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 유지가 되면, 즉, 수련 연못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음, 그 모습이, 증폭되는 모습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시작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그 끝은 지수 성장처럼 지속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간섭들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생각보다, 때로는 뭐 다른 일 때문에 연못 관리를 좀 등한시한다든지, 때로는 또 실제로 연못을 관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수련을 좀 치운다든지 이럴 수는 있었으나, 하지만 계속 소폭이라도 증가하는 것을 어,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 시스템의 큰 변화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 시사점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명확한 복잡하다 보니 겉보기에 명확한 원인을 만들어낸다. 이게 대표적인 상관관계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인공지능이 이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이 패턴 때문에 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우연히 함께 나타난 증상일 뿐이다. 그래서 갈수록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정말 인과관계 맞아? 상관관계 아니야? 어, 그거에 대한 의심을 계속 품어야 되는 이유죠. 예.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눈에 띄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체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서 기타 등 그런 얘기 하네요. 그래서 기업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일단 정책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직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냐. 어, 그래서 원인을 어떤 문서화된 형태로 사람들이 지목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제이 포스트는 슬쩍 이야기를 딴 데로 돌려요. 그게 소위 말해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멘탈 모델을 언급하는 거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한다. 회의, 협상, 조직 문화에서 암묵적으로 작동하는 그 무언가.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은 것에 실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 방법론으로,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면 요게 놓쳐지는 거죠. 숫자로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로만 모델링을 하는 경우라면, 이게 누락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람들의 회의하는 모습, 협상하는 모습,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에서 누락되다 보니까 거기서 기존의 방식에서 만든 정책 제안 또는 모델링의 결과가 아,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 픽처를 보지 못한 것이 문제냐. 그래서 묘한 얘기 나와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센티브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다. 인센티브는 대표적으로 성과 보상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란 말 대신에 개별적인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 아니겠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글쎄요, 그 음, 자본주의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 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부터 비롯되다 보니 개별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어요. 경영학이 대표적이죠. 네. 개별 노동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 이 얘기는 각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물이 생긴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 개별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얼기설기로 작동됩니다. 보상 시스템 인센티브죠. 그래서 이달의 성과 이번에 분기 실적하면서 그거하고 나의 성과가 연동되니까. 그러니까 빅 피처, 큰 그림을 못 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기적 성과가 강조될수록 장기적으로 나쁜 정책이 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죠. 네. 단기 성과를 위해서 무분별한 대출. 이 대출이라는 것도 어,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성과니까 열심히 대출하려고 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은 제이 프리스타 인터뷰에 있었던 사례들, 그러니까 1950년대 미국이 막 성장하려다가 어마어마한 경제 침체를 경험했던 그때의 업다운 했던 그 경험이 여기 이제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21세기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던지는 사례들의 어떤 용어들이 정확하게 딱 매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몫이죠.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또는 이 영상을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보게 될 텐데, 어, 대한민국의 상황과 적용하려면 이 용어들이 좀 바뀌고 어떤 사례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좀 나가 볼까요? 네. 그래서 숫자 데이터의 함정. 그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네요. 근데 그만큼 이 관점이 굉장히 다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성공한 모델링 한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죠? 네. 모델링에 사용되는 정보의 원천은 사회과학에서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다. 제가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시스템 사고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한 편이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 제이 포레스트 인터뷰에서 새롭게 제가 각성, 음,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어, 배운 것이 바로 이 파트예요.
어, 뭐 피드백이 뭐니 이런 것들은 제가 기존에 워낙에 참 잘 알고 있었지만 제이 포레스터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네? 뭐지? 내가 예전에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게 틀렸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아하 하게 됐어요. 네, 볼까요? 네. 경제학과 사회과학에서는 역사적 데이터를 숫자로 측정한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전체 정보의 극히 일부다. 밑에서부터 우리는 익숙하죠. 측정된 숫자 데이터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책, 보고서, 신문에 그 다음에 익숙해지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건데 이것은 우리 어떻게 그거를 모델링에 반영하지? 정책에 반영하지? 라는 생각을 차마 못한 것이 바로 저거죠. 예. 그래서 대략적인 비율을 가져간다면 뭐 100만 배 더 많다. 뭐 100만 배 더 많다. 즉 1번이 2번보다 훨씬 많고 2번이 3번보다 훨씬 많다. 그런 내용 하는 거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왜 기존의 사회과학자들은 숫자 데이터에 의존할까? 예. 숫자 데이터는 재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시간,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진리야, 참이야,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검증된 거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네,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오해. 사회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을 모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모델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니 전기의 저항 법칙이니 뉴턴의 만류 법칙이니 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제이 포리스터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네요. 이 모든 이론도 증명된 것이 아니다. 와, 단지 현실에서 적용되었기 때문에 사용될 뿐이다. 바꿔 말하면 그게 작동되는 현실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명하지 못한 영역도 굉장히 많지만 그거는 모르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모든 이론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유효하지만 극한 상황, 아주 익스트림 컨디션, 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시스템 다이내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시스템 다이내스 모델은 주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 데이터베이스, 머릿속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 기록된 데이터,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지, 기록된 데이터, 수치 데이터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을 하네요. 이게 뭐지? 무슨 말이야, 이게? 모델을 만든 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그리고 실제 과거 데이터와 비교한다. 즉,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패턴을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네. 재현. 네. 다만 실제 시스템과, 그러니까 똑같이 정확하게 재현할 필요는 없다. 이게 모델링의 아주 묘한 파트인데, 모델링은, 모델링을 한다는 뜻은, 예컨대 종이 비행기는, 새의 모습을 모델링한 거죠. 종이 비행기는 비행기 모습을 모델링한 거예요. 그렇다고 종이 비행기가 비행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던졌을 때 공기의 양력과 항력에 의해서 이동하고 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역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이 비행기를 만든 거라면 굳이 항공기, 비행기와 똑같은 시스템을 종이 비행기가 보여줄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재현할 필요는 없어. 패턴이 중요하다.
실제 시스템과 유사한 패턴을 생성하는지가 중요하다. 요 순서가 제이 포리스터의 입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밸리데이션이에요. 내가 만든 모델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에 대한 기준은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델을 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패턴을 유사하게나마 만들어지면 이것은 밸리데이션, 즉 또는 컨피던스, 신뢰도가 높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경제 모델이라면 주기적인 경기 침체를 보여줄 수 있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을 나타내 이런 식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준다. 그런 거죠. 그래야 설득력 있는 모델이 된다. 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요. 그래서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런 내용을 하는 거고요. 자, 풀뿌리 혁명. 예,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보는 사회 변화의 조건. 요 파트부터 이제 저의 미션하고 연결되는 이 접점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질문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맞아요? 와씨, 이런 질문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위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통해서 보여지는 또 얘기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 그것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의 미래는 위기를 겪을 거야. 따라서 지금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돼. 이게 시종일관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문제는 더 심각해져.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힘들더라도 하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니까. 그런 이슈를 던지는 거잖아요.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다. 기타 등등. 네.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해해야 할 대상자는 전문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대중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게 하나와 두 번째는 정책 결정자가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정책을 피려고 할 때 그거를 지지해 줘야 되잖아요. 대중들이. 대중들이 그걸 지지를 못하면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뿌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은 오래 걸리잖아요. 한 세대나 두 세대가 지나야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오래 걸린다. 최소 10년이라고 하는데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변화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해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와우. 근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 때 제 받았던 학생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좀 나가 왜 없겠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한테 배웠던 학생이 학년이 올라가면 그 밑에 학년의 학생들이 새롭게 들어오잖아요. 걔네들은 제 강의를 못 들어요.
학교 선생님이 안 하고 있으니까. 또 저한테 한 번 강의를 들었던 학생도 그 다음 학년에 올라갔을 때 시스템 사고를 까먹어요. 계속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교육 체계 시스템 안에 탁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계속 노출되고 훈련하고 이렇게 훈련이 돼야 사회에 나가서 중요한 위치에 올랐을 때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쫙 펼쳐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그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동의해 줘야 된단 말이죠. 야, 이게 어렵죠. 예. 그 어떤 종교가 전파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막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왜 어렵냐면 이게 혁명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의심해야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까지 어떤 그러니까 제 생각이 계속 발전되거나 또는 제 생각이 바뀌어질 수는 있을 텐데 어, 제가 이 제가 싸워야 할 적, 대적 전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예,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세상을 바꿔야 돼라고 했을 때, 그래, 딱 한 놈만 패자. 네, 한 놈만 패자고 했을 때, 나의 적은, 주 적은 뭘로 할 것인가를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 현재까지의 제가 정리한 저의 주 적은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 옳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준다 하더라도 효율성과 싸우는 사고를 어릴 때부터 훈련한다. 야, 이게 쉽겠어요. 그런 거죠. 네. 왜 기업들은 저를 시스템에서 감추는가? 아까 얘기한 내용들도 나오는데, 어, 남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답은 그렇습니다. 네. 어, 여기 파리 사건이 뭐냐면 파리에서 어느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그 기업인이 조용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기업에서 시스템 다니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얘기 안 해요? 남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음, 넘어가고, 네. 조용한 확산도 다 그렇다 이거예요. 예. 남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이 진리를 다른 기업이, 우리 경쟁사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오이씨,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네.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네. 자, K-12 교육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전통적인 교육 모델의 한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자, 전통적인 교육 모델은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 학생이 문제, 질문, 시험을 받으면 필요한 것을 이미 배웠다고 가정한다. 이미 배웠다는 전제하에 시험을 받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린 종종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문제 직면에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저 말을 듣고, 그렇지.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 표현 듣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예컨대 뭐 큰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집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뭐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아이를 양육했을 때 양육 뭐 어디를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학습되지 못했어요. 부모가 되는 연습을 우리가 미리 학습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미리 학습되지 않은 문제를 맞닥뜨리는 경우가 100%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우리가 그 학교 다녔을 때는 배웠던 것을 문제 풉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배우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임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해결 능력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개별적인 사실 암기에 집중한다, 지식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훈련이 부족하다, 기타 등등 뭐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요때 제이 포리스터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인공지능까지는 언급되기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을 따지면 기존의 교육은 영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더 강하게 강조가 되겠죠. 이상적인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일단 뭐가 문제지? 중요한 현실 문제를 인식해야 되겠죠. 또 분석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모델링을 통해서 재현을 해보려고 해봐야 된다 이거죠. 사전에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이 프리스터가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계속 회의하고 그냥 맨땅 헤딩 박치기로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조사하잖아요. 예. 사전에 학습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찾아서 모델링까지 가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제가 이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스템 사고를 배워야 할 이유로 제가 변화라는 키워드를 좀 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죠. 볼까요? 네. 예를 들면 그 미래 변화가 지금 많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경험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변화에 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변화는 그 속도와 규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르고 광범위할 것이다.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 인공지능 덕분 또는 뭐 인공지능 자체도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게 되고 기후 변화도 이 수련 연못의 효과처럼 급격하게 변화가 될 건데 우리는 그걸 선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뒤통수 얻어맞듯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그만큼 변화가 막 일어날 거고 또 시스템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처럼 어떤 하나의 변화가 이 그 이렇게 날개 효과, 그러니까 나비 효과 어느 하나의 변화가 나비 효과로 퍼지는 것이 급속도로 커질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변한단 말이죠. 따라서,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이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걸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여기서 이 제이 포리스터가 얘기하는 요 내용을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그렇게 해석해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언어로 이 나름대로의 이렇게 문제 의식으로 다른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사례가 있었냐? 뭐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보니까 뭐 오리건주 포틀랜드 고등학생이 뭐 했었다. 그래서 중국을 모델링 했는데 어 모델링하고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 관료가 되게 친절하게 자료를 줬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니까 중국 관료가 싫어하더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보장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음, 알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했었다는 이야기. 뭐 뉴저지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기타 등등. 근데 요 이 사례 나왔던 내용들은 실제 고등학교 정도의 학생들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했단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유치원에서는 모델링까지는 가긴 쉽지는 않겠죠. 따라서 저거는 뭐 고등학생 정도 이상 돼야 하는 그런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뒤에 가면 이제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좀 나옵니다. 와, 유치원에서도 배울 수 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저학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유치원부터 해볼까요? 음, 시스템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저랑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게 사실은 제이 포리스타가 제시하는 오리지널 또는 오소독스한 클래식한 정통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이 포리스타는 어릴 때부터 아예 절양과 유량, 스타과 플로우로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게 하자. 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저는 절양과 유량이 좀 너무 어렵게 보일까 봐 약간 제 자신이 제 지레 짐작 또는 지레 겁먹어서 저는 지레 겁먹어서 절양 유량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연결성,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좀 더 사람 재밌게 경험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도 절양, 유량이라는 개념을 익히게 하는 것이 일단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제가 왜 주저하냐면 제가 선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서 특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애기도 절양과 유량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걸로 진행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알려줄 수 있는데 제가 떠나면 그거를 받아서 계속 학생들과 재밌게 놀면서 계속 이걸 공고하게 이 개념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래서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일 근데 뭐 김치는 지금 보시는 김치는 선생님처럼 그냥 학생들을 저학년일지라도 1년 내내 내가 계속 만날 수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절양유량을 가랑비 어쩌듯이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컴퓨터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펜으로 이 절양과 유량, 뭐 시뮬레이션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다면 why not?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절양 유량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그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들어요. 근데 제가 특강 강사로서 현장에 나갔을 때 절양 유량 강의하기가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절양 유량 개념 알겠는데 그게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여기서 망설여지거든요. 나의 삶과 관계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6시간 정도? 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게임이라든가 또는 인과순환 지도, 시스템 사고 중심의 인과순환 지도 중심으로 시스템 사고를 얘기를 해준다면 좀 더 짧은 시간에 나의 삶과 관련해서 분석하려는 그런 관심과 흥미가 생길 수는 있어서 저의 고민의 아주 이 핵심이에요. 특강식으로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절양, 유량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쓸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양 유라는 개념이 제 강의에, 그러니까 워크숍 형태, 게임이 아니라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는 강의에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인과관계를 표현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할 때, 어, 그 인구가, 그러니까 출생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총 인구는 증가하는 거야. 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욕조 모델을 얘기하면서 절약 유량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고민돼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이 원리는 비즈니스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는 절약이고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흐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량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다. 절약 유량을. 그래서 1학년 3학년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학년에서는 원 안에서 이동하는 게임. 요게 아 요것이 어딨어? 그 기후변화 플레이북에 보면 들락날락 게임이 이겁니다. 네. 기후변화 플레이북에 보면 음, 욕조 게임 네 번째 욕조 게임 네 번째 그렇지. 네 번째 욕조 게임이 바로 요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게임으로 풀어낸 것이죠. 네. 그러면 지수함수 공트 나온다. 이것도 역시 기후변화 플레이북에서는 친구 만들기 게임인가? 사람 움직이는 관용 맞추기? 아, 여기 아니라 예전에 그 시스템 띵킹 플레이북이라는 그 기후변화 플레이북 만들기 이전에 만드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친구 만들기 게임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중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음, 신문을 읽고 분석하는 거. 네, 가능하다. 그것도 절양의 유형으로 해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K-12 전체를 아우르는 연속적인 시스템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없다. 라는 얘기하네요. 네. 이것을 현재 이거에 대한 움직임이 대만에서 국가교육과정의 세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시스템 사고. 대만이 예, 예, 작년에 결정이 됐고 그래서 아마 전체 교육과정 K-12 전체 교육과정으로 스며들 여지가 있는데 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후속 소식을 좀 듣지 못해서 좀 아쉽고 터키는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 뜻이 있는 교사들이 힘을 모아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량 범위 내에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1까지 자기 재량권이 있는 수업 시간 안에 시스템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미국은, 미국도 태동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역시 뭐, 이 K-12 교육을 시스템 라인에서 적용하는 것이 시작된 나라인데, 워낙 크고, 또 초창기 그 양반들이 잘못 실수했던 게 이 후배들 양성을 못했어요. 교사 후배를. 예,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거의 은퇴 시점이 왔고 그래서 생각보다 미국은 활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국은 어, 그 운남성 성주 우리나라의 대통령급이죠. 성주가 거의 20년 전에 K-12 교육으로 해야 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그래서 시범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운남성 고등학교에서 하는 시스템 사고 교재를 고등학교에서 만든 그 교재를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중국어로 된 거. 네, 그렇습니다. 움직임은 있다.
아, 이거 재밌네요. 톨스토이가 미분방정식을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꼬집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얘기한 것은 아닌데, 오, 여기 어디 볼까? 톨스토이. 일부 역사학자들은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해서 역사적 변화의 근본적인 힘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통찰 중에 하나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 딸, 이 그러니까 제이 포레스트의 딸이에요. 제이 포레스트의 딸이 지적했다는 거예요. 음. 전쟁과 평화의 완전판, 이게 편집되지 않은 판을 읽어보면 이야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장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미분방정식 분야가 적용돼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과 평화에는 예, 위대한 지도자 나폴레옹, 알렉산더 1세 등 역사를 만드는 관점을 강하게 반대한다. 즉, 위대한 지도자가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수한 개인과 사회적 힘이 만들어진 필연적 결과다. 즉, 시스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지. 어느 한 사람의 리더가 만든 게 아니야. 인 거예요.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이란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역사는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럽을 오가는 러시아 국민의 움직임, 뭐 기대 등의 역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단순히 개별 사건이나 특정 인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그 힘을 분석하는 게 시스템 사고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문제는 하나의 학문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디스플리너리 이 칸막이를 저기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도입해야 된다. 네. 그래야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강화되는 학문 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학생들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시스템 사고 교육 기대 효과에 해당이 되겠네요. 네. 학생들은 단기적 해결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단기적 해결책 그게 다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우리 학생들은 하게 된다. 라는 거죠. 어, 그런 내용들.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의 초래에 대해서 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네. 작년의 뉴스가 현재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고, 미쳤는지 연결하고,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더라. 그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겉으로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사건들이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연결하고자 하는 사고, 연결성 사고를 하게 되더라. 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읽어내면서, 즉, 신문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발견하지 못하는 숨어 있는 피드백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실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관계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법한데 그것은 신문에서 다루지 않았네. 뭐 그런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현실 문제를 더 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거의 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인구가 10% 넘어야 사회적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언급하셨대요. 네. 10% 정도는 돼야 된다, 인구에. 그런 얘기를 10% 기억하세요? 재밌네요. 네. 그런 얘기 있고, 네. 이게 마지막 내용이네요. 오케이.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이 제목을 제가 뽑은 이유가,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게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사보다 보니 설명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해도 표현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 딜레마죠. 네. 오케이. 균형. 그래서 균형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라는 거를 명확하고 쉽게 전달해야 된다. 그게 딜레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강력한 툴이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툴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으로 이게 직접 보여주니까 또 시뮬레이션을 직접 할 수 없어도 게임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이 다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결과를 보여주니까 와 충격받고 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제이 포리스터 입을 통해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 내용들을 쭉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예, 일단 녹화를 중지할 거고요. 네, 좀 더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